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팀 황방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화제를 모았던 오마이뉴스 대선 올레가 이번에는 소금꽃 올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금꽃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이 낸 책이 소금꽃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서 식당에서 줄을 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옷에 남은 소금기 가득한 옷을 가지고 소금꽃 나무라는 책으로 냈는데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전국의 이런 고공농성장, 장기농성장 이런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 보이실 텐데요. 제 뒤에 있는 철탑 위에 지금 3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전 위원장, 그 다음에 문기주 정비지회장, 그 다음에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 부지부장, 이렇게 3명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20일 날 저 30m 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로 77일째입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나와 있는 저희 사회팀의 최지용 기자에게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팀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여기에 농성이 시작된 지 지금 77일째가 됐습니다. 여기는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 7개동과 7원동 사이에 있는 317번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공장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77일째 되는 동안에 대선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쌍차 국정조사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일째 못 내려오고 계신데요. 2009년 여름에 이제 그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옥새 파업을 벌이는 날도 7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도 이 농성이 77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한상균 지부장 같은 경우는 2009년 77일 농성을 마치고 바로 구속이 돼서 3년 동안 복역을 하고 다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철탑에 올라가서 77째 농성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5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그러니까 석 달 조금 지나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요구하는 사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그리고 해고자들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등이 요구사안으로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또 곧 이제 명절에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이 앞두고 있는데, 설 전에 이분들을 한번 여기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과 독자분들의 힘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오게 됐습니다. 좀 농성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농성장이 지금 저희가 이동해서 농성장을 한번 둘러볼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농성하고 있는 철탑에서 그 30m 위에 철탑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 이유를 그 철탑에 프랜카드 3개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 보일 텐데요. 쌍용차 국정조사,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다음에 해고자 복직, 이 3가지 요구를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농성장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프랜카드로 담아낸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 농성장을 한번 제가 직접 가면서 이 농성장 지원하는 천막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 길 건너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길 건너편에 바로 쌍용자동차 공장이 보입니다. 가시면서 저 굴뚝이 보이는데, 저 굴뚝이 그 옥새 파업 77일간의 옥새 파업을 벌이기 전에 문기주 그 지회장이 86일 동안 고공 농성을 했던 굴뚝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쌍용자동차 그 로고가 있는 그 파란색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쌍용자동차의 본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흰색
지금 이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 건물 옥상이 바로 그 경찰들의 그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던 제2 도장 공장의 옥상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씨가 오마이뉴스 언제 입사했죠? 제가 2010년 1월 입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2009년 8월에 이제 네. 진압되고 그랬는데 네. 최지용 씨는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기 전에 여기 현장에 있었다고 예, 들었는데 그때 네.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때 여기 연대 집회를 하러 이제 공장 앞에,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공장 정문인데요. 앞에서 사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특히 그때 이제 경찰이 완전히 고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보내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수 한 통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날에 한 3시간 정도씩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이제 모기들에게 뜯기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때는 뭐 이제 빗물을 받아서 드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경찰의 진압에 테이저건에 그 얼굴을 맞으신 분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조합원 한 분의 노제를 이제 취재를 하러 이 공장에 처음 그때 입사하고 나서? 예, 입사하고 나서 다시 와보게 됐는데요.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걸려있는 프랜카드들의 펼침막들의 이 쌍용차 노조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이제 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노조 사수, 네. 그다음에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송전탑 농성투쟁 한상균 문기주 복귀성 동지 힘내세요. 이렇게 프랜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천막들입니다. 이 세 분 농성을 지원하는 천막들인데요. 안에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는 저 난로가 있어서 좀 온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대한문 앞에 그 집회가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서울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비어 있는데요. 여기가 일종의 이 고공농성, 철탑 농성하는 베이스 분들에 캠프. 대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데죠. 그렇죠. 여기서 한 3-4분 정도가 계속 상주하시면서 뭐 위에 계신 분들의 식사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3개 동에 있는데 옆에 세계동 있나요? 네, 3개 옆에 3개 동이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가 보시고. 네. 저희도 아마 오늘 밤에 심야에는 여기서 쉴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자, 이쪽은 약간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쌍용차 네. 카메라가 노조분께서도 이제 쉬고 계신데요. 여기 연탄이 있습니다. 연탄으로 이제 난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기름값이 비싸니까 네. 연탄을 여기저기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죠? 네, 그쪽은 창고처럼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창고처럼. 네, 저기 날씨가 뭐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낮지는 않은데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차 다니는 바람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조금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히 안 좋은 날씨가 저희가 여기 올 때도 차를 못 가져오고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왔는데요. 네.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지방도 이 도로는 눈이 다 녹긴 녹았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날씨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네. 날씨가 따뜻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춥다는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77일째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춥다는 말도 함부로 좀 못하겠네요. 지금 온도가 제가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기온이 영상 1도입니다. 영상 1도인데 초속 한 3m 정도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뻥 뚫린 개활지라 바람은 좀 불고 뭐 이렇습니다. 날씨는 이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날씨는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닌데 바람이 좀 있고요. 이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이 경찰들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철탑 바로 아래 그 경찰들이 경계를 쓰고 있는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쪽 편으로 경찰 버스 3대가 와서 교대해가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일개중대씩 네, 돌아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여기 사전에 답사를 네, 그렇죠. 예, 왔었는데요. 어제는 어떤 팟캐스트 방송 모임에서 한 40분 정도가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하시고 뭐 선물도 전달하시고 편지 같은 것도 전달하시고 하는데, 독자분들도 저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희 그 댓글이나 그 채팅창으로 이용하셔서 응원의 글, 격려의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올릴 때 저희가 중계한 게 세계 110여 개국 정도에서 네, 시청을 해가지고 보고 있다 이런 연락이 와서 네. 그 댓글창에 다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기사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외에 계신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그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세 분의 농성자들한테도 큰 힘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왼편에, 저희 기준으로 왼편에 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 대선 때 그 김소연 후보가 네. 연락사무소로 갖다 놨던 컨테이너랍니다. 근데 실제로 뭐 연락사무소로는 많이 안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농성 지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게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럽니다. 경찰이 안 보이니까 네, 경찰 시선을 가리는 용도로. 경찰 시선을 가리는 용도가 돼서 이거 보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쪽에서도 이쪽 의식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 경찰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신경 쓰일 텐데 하여튼 그런 용도로 지금 원래 용도하고는 다르게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입니다. 네,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그리고 오마이 뉴스에서 지금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장을 24시간 생중계하기 위해서 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는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지원하는 그 와락센터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 가족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독자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또 저녁 때는 또 저희 전문가분들과 정치인분들 또 모셔서 쌍용자동차 해법 그리고 전망 등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되죠? 저희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밤 늦게까지 네. 이 농성 3인이 식사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메뉴를 가지고 식사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가능하면 위에 생활 환경이 지금 어떤지 그것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락에도 가보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회사의 지금 현재 기업노조, 그러니까 금속노조 소속에서 그렇죠.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쌍용차 지부가 아닌 쌍용차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그 위원장도, 김규환 위원장도 네. 한번 만나보고요. 네. 그 다음에 10시에,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대한문까지 네. 그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사람의 상임이사 네. 같이 대담을 나누면서 가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는 네. 1박 2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댓글로 참여해 주셔서 좋고요. 네. 트위터로 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저기 좀 이따가 지금 이 카메라에 잘 안 보이겠지만 저 철탑의 왼쪽 편으로 줄이 이렇게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저 줄이 저 위에 계신 분들의 생명줄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도르래가 위에 걸려 있고요. 저 도르래를 이용해서 밑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위로 올려주는 저 밧줄 2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이 카메라를 저 위로 올려 보내서 저 안에 계신 분들의 모습까지도 담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준비하면서 원래
사다리 차를 저희 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뭐 제가 올라가면은 저기 송년탑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되게 지적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잠정 폐기하고 저희가 카메라만 일단 올려 보내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거금 50만 원을 들여서 사다리 차를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세종 기자가 약간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이 허가를 안 합니다. 네,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목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외에는 그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경찰에 그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안전 문제, 경찰도 이제 안전 문제를 내세우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노주에 김정은 실장님 어디 계시죠? 예. 조금 있다가 여기 김정은 이 농성자 지원하고 있는 지원 텐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쌍용차 노주의 김정은 실장님을 좀 모셔서 네.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셔가지고 그 전에 잠깐 짬이 나는 틈을 타서 여기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요. 여기가 원래 저희가 무대로 쓰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가 이 친구 네. 여기 집인가 봅니다. 주인인가 봐요. 근데 여기 방송에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조합원 분들 말로는 얼굴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가지고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희망아 또 알았네요. 안녕? 귀찮은가 봅니다. 김정우 지부장이 조금 늦어지시는데요. 전화 연결을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이 농성장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서울로 이제 많이 네. 가 있는 상태라 여기가 좀 약간 한가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김정은 실장 저기 오시는데요. 미남이십니다.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소리가 좀 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현장 섭외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죠. 가운데. 근데 이 희망이는 이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 소개부터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쌍용차 지부의 김정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함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직함이요? 네. 네, 그냥 여기 송전탑 전체 상황을 좀 맡고 있고요. 지부로서는 재정총무실장 맡고 있습니다. 총무실장님. 예. 이 지금 텐트는 예. 한 3개 정도 있는데 많이 서울 가 계십니까 지금?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 노조분들? 예, 평택역에도 천막이 있고. 그렇죠. 예, 서울 대화문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기자회견 국회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인 협의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좀 거부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6인 협의체에 대한, 문제들, 기자회견하고 새누리당 앞에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여야 6인 협의체라는 건 이제 여당 3인, 예. 야당 3인에서 그렇게 예. 협의체를 해서 국정조사를 대신하자 이런 거죠. 그런 꼼수가 보이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전면에 쌍용자동차 앞에 와 있는데 예. 여기 한번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 쌍용자동차 크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건물이 본관 건물이고 저기요, 저. 그게 본관 건물이고 그 뒤편이 도장반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저 왼쪽편이 쌍용차 그전에 2009년도 파업했던 당시 86일간 굴뚝 농성을 했던 그 굴뚝이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대지가 34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4만 평. 예,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지금 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전체가 이제 쌍용차 공장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출입구가 지금 현재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5군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 어제 주무실 때 좀 어떠셨어요? 계속 눈 뜨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예, 눈 때문에 해서 지금 송전탑 위에도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나와서 눈을 털었다고 하고 저희도 계속 아침까지 눈을 털면서 잠시 설점 자면서 그렇게 밤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 농성 지원하시고 하면서 저 쌍용차 공장 모습 보면은 예.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 드는데, 일단, 좀 공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제일 크시. 예, 그리고, 2009년도 쌍용차 사태를 만들었던 원인, 책임 규명을 좀 한번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언론에 사진 예. 같은 거 소개될 때 예, 이 진압되는 장면이 이제 공장 위에 예. 이걸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 견뎌들이나 예. 뭐 백골단 이런 사람들이 진압하던 게 예. 화면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나요? 예 보이진 않고요. 그것은 보이지 않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도장반 도장반 예, 그 이야기했던 데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하얀 벽면 쳐져 있는데 이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데가 그 도장반입니다. 원래 좀 얼굴이 예, 웃는 얼굴이신가 봐요. 저요? 네. 아니요, 안 웃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프고 심각한 예. 일인데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정훈 지부장, 실장님도 예. 옥새 파업 당시에 예. 안에 들어가 계셨죠? 예, 당시 안에 예, 그 당시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한상균 지부장과 같이 예, 그 당시 교육선전실장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구속되시고 또 재판도 같이 받으셨나요? 아, 예. 예, 같이 1년간 구속 생활하고 한상균 지부장은 3년 교도소 만기 살고 나오시고 저는 1년 있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되는 걸 보면은 그런 옥살이를 하신 거나 예. 그렇게 재판을 받으신 거나 사실 지금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 통해서 회계 조작 부분들 이런 것들 예.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시면 되게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억울하죠. 억울하고 청문회 통해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회계 조작과 기획 파산, 불법적 정리해고의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 증인이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그게 대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쌍용차 사태가 원인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청문회도 참석하지 않았고 했던 핵심 장본인들 불러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진짜 한번 정말로 규명 한번 해보자. 그걸 통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 불법성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라는 게 지금 있는 거죠. 단순히 복직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국정조사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로 생각하면 되겠죠. 헌전 실장님 출신이라 그러신데 말씀이 정리가 잘.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생방송인데 떨지도 않으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엄청 떨리거든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지금 여기 앞에 예. 쌍용차 회계 조작, 예. 진상규명 예.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프랜카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 그냥 정리하고 됐으니까 복지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 회계 조작 문제 예. 이 부분은 좀 그걸 비하면은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도 회계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이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이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하이 자본이 4년간 쌍용차를 경영하면서부터 2008년, 2009년도까지 기술 유출에 문제가 있었고, 2009년도 상하이 자본이 법정관리 신청하고 떠났을 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이 회계 조작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일만 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전문성이 요구하는 회계 조작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 말을 믿지 않았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전문가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계 조작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정리해고를 통한 쌍용차의 그 죽음의 문제가 너무 더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계 전문가들도 이야기했고 청문회 통해서 당당하게 그때도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회계 조작의 문제가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를 만들었던 제일 큰 원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그걸 밝혀내자 이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회계를 맡은 데가 삼정회계법인이죠. 예. 뭐 이름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미 청문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 삼정회계법인에서 당시에 이 쌍용차 매각 문제를 결정하는 자료 중에 하나로 예. 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계산하는 거를 예. 조작했다. 예.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다, 약하다. 예. 이거를 조작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매각의 근거로 만들었던 근거가 됐던 자료인데 예. 그것이 조작됐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예. 이걸 밝혀내자.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국정조사 요구인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잘못 계산한 부분도 있고, 이 쌍용 자동차의 어쨌든 이 부지라든가 설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안에 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자산 가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매각의 근거가 돼버리는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 농성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게 이게 예.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일이시잖아요. 예. 이분들 아침에 예. 식사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아마 이동 공간이 운동량이 적고 그리고 저 위에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생리적 현상도 그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침은 지금 식사를 안 하시고 점심 저녁만. 두 끼로? 예. 그러면은 저 세행적인 대소변 이런 것도 저 줄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예, 여기서 밑에서 받아서 좀 처리하고 그럽니다. 점심은 몇 시쯤 올라갑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1시 정도 좀 넘어서 그쯤 올라갔다가 요즘은 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저녁은? 이렇게. 저녁은 6시 정도에 저녁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면도 좀 찍고 예. 일단 카메라도 올릴 텐데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연락을 네, 전화- 취하면 될까요? 네. 가끔 네. 통화하십니까? 예, 근데 수시로 통화하시죠?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외치고 그럽니다. 예. 여기 저희가 좀 통화하는데 예. 같이 좀 계셔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 77일차 1박 2일 동안 저희 오마이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세 분의 노동자분들, 농성자분들과 이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전화 인터뷰 이후에는 이제 와락 센터로 또 이동할 건데요. 일단 저녁 때는 또 카메라가 올라가서 또 저분들의 얼굴, 또 생생한 모습을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 이 핸드폰도 배터리도 이렇게 밑에서 계속 올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아마 네, 전화 걸고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이요?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또 배터리도 자주 네, 여보세요? 고장이 나고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예, 아, 예, 통화 가능하시죠? 예, 혹시 지금 나와 계신 거죠? 예, 예. 아, 밖에서. 세 분 다 나와 계신, 아, 세 분 다 예. 나와 계시네요. 저희 또 카메라가 한번 밖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이 농성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 생활하시는 거 또 이제 보여드리려고 시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뭐 힘드신 건 없으세요? 힘든 거야 뭐 많죠. 여러 가지 많지만 네. 여기 조건들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찾고 있습니다. 그 문기주 주부 그 지회장님이시죠? 네. 전화 받으신 게. 예, 예. 아, 예, 예. 지금 맨 오른쪽에 예. 주황색 단발 입으시고 가운데가 한상균 지부장. 네. 네, 그리고 그 오른쪽이 국지성 수석. 네. 이장기 집지의 수석 국지회장. 아, 네.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추워 보이는데요. 어떠신가요? 밑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예, 밑에하고 여기하고는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네. 거기서 부는 바람하고 여기 부는 바람은 뭐 많이 차이 나요. 저쪽이 바닷가 쪽이거든요. 안쪽 쪽. 네. 그쪽에서 이쪽 불어오는 바람들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오늘 이 바람은 좀 약한 바람이고 아, 바람 세게 불 때는 아주 그냥 천막이 휘청휘청할 정도고 아. 바닥이 막 부서부서할 정도로 이 바람.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떠셨어요? 어제 밤 11시쯤 올때서 한번 천막을 한번 싹 털고 바닥도 한번 쓸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2시간짜리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아, 또 눈이 쌓이면 또 천막이 또. 때문에 천막이 무너질까봐. 네. 그리고 손의 무게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바닥에 아, 네. 손의 무게가 쌓이면 네. 이게 바닥에 송판 한 장 깔아놓은 건데 그러게요. 지금 밑에 뭐 뭘로 받침을 하고 그 위에 송판 한 장을 올려놓은 것인 거죠? 1cm짜리 네. 1cm짜리 합판을 깔아놓은 거라 이게 손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질까봐. 네. 그래서 잠 못 자고 거의 한 2시간마다 한 번꼴로 이렇게 실고 좀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점심이 올라가셨는데 식사는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아, 식사하셨구나. 원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주로 뭘 하시나요? 지금 시간에는 뭐 책 보고, 아, 책이요? 그다음에 뭐, 네. 트위터 조금 하면서, 아. 바깥하고 좀 소통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트위터 아이디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 TV로 한번 팔로워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제 아이디요? 네. 아이디가, ESSY 네. 88KR.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다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책은 어떤 책 읽으세요? 아까 책 들고 나오신 거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 책을 읽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한상균 동지는 멋진 바람 소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고 계시네요. 아, 대한민국 현대사요? 아, 네. 그리고 우리 법기성 동지는 오 해피데이라는 오 해피데이요? 네,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 해피데이가 무슨 책입니까? 일본 작가가 쓴 소설책이네요. 김남주 일본 작가가 쓰신 소설책이라고. 네. 무엇보다 시대운 소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책을 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오 해피데이는 아, 무엇보다 시대운 소설. 그래도 일단은 좀, 네. 취향이 다 틀려서 네. 나한테는 보는 책들이 다 틀립니다. 그 추우시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희가 통화를 조금 더 오래 해야 돼가지고요. 가능하시면 안으로 들어가셔서 통화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그 아래만 또 너무 있으면 그러시구나. 또 네. 뭐 공기도 그렇지 있고 하지만 네. 운동도 좀 필요해서 나와서 왔다 갔다 좀 하다 들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잠시만. 네. 예, 선배는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예, 손까지 흔들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1월 10일 날, 예.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가 타결이 되면서, 예. 이게 해결된 거 아니야? 쌍용차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숫자에 대한 오해와 예, 예.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월 10일 날 회사와 기업노조가 합의한 무급휴직자 복직이라는 그 내용은 사실은 복직이 아니죠. 455명은 2008년도에도 회사 직원이었고 2009년도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사업 끝나고 나서도 회사 직원입니다. 1년간 무급휴직하고 복귀하도록 이렇게 합의서를 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직이란 말은 맞지 않고 복귀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정상인 예, 것이고요. 휴가에서 복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년 반 전에 회사에 복귀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복귀를 안 시키고 있다가 국정조사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급해진 회사 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들을 복귀시키는 것으로서 이 쌍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론 물타기 위해서 쌍차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급조된 형태의 내용이죠. 또한 저희들이 3년 6개월 동안 쌍용자동차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무급휴직자나 징계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새누리당이 대선에 임박해서 국정조사에 동의를 하고 국정조사를 2월달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자 갈등에 붙들어진 경영진하고 기업노조가 어용노조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어쨌든 무급휴직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긴 하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 문제를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임금 소송을 취하하라라는 협약서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위에서 맞아요. 그런 소식을 들으실 때는 정말 좀 갑갑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못 받은 월급을 받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회사 쪽에는 취하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급휴직자 복지 문제를 이제 꺼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3년 반 동안 무급휴직자들은 쌍용장치의 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일용직 노가다를 다니면서 이제 겨우 생계를 이어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년 후에 복귀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시켰으면 노동부에서 나와 있듯이 회사 규칙 사유로 인한 취업이나 이런 때는 임금을 지급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급자들이 전원이 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반 정도가 소송을 걸어서 6월 15일날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선고 있기 전에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냈죠. 네. 조정을 내서 1인당 회사는 2,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조정을 냈고 회사는 5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그쵸, 네. 냈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날 선고가 이제 되는 날인데 네. 회사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에서 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다 진다는 걸 뻔히 아는 어,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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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날 선고 소송에서
그게 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를 다 같이 양수협상하듯이 하나는 복직을 시키면서 복귀를 시킴으로써 국정조사 여론을 무화시키려는 그런 의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귀를 시킨다라는 그 미명하에 그동안 밀렸던 임금들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 말씀, 네. 저는 무급자들이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기는 거고 환영하는 거지만, 그렇게 또 꽁수를 서서 3년 반 동안 생계적 고통을 당했던 우리 무급 노동자들한테 또다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무기삼아 하약서를 쓰지 않으면 또 복지가 어렵다라는 이런 협박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회사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문기주 지회장님이 지금 대변인 역할이신가 봐요. 저요? 예. 대변인이라보다 저희 지금 해고자들 전체가 또는 무급자들 전체가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저 복기성 저 부지부장님도 계시죠? 예. 저희 눈에서는 지금 이제 사라지셨는데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확인해야 될 게, 무급자분들이, 바꾸셨네요. 네. 저 복기성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부지부장님이시죠? 비정규직지의 수석 부지회장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좀 모셨습니다. 지금 그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시죠? 예,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37살입니다. 예, 막내로서 생활하시기 좀 어떠세요? 여기 옆에 계신 문기주 지회장님하고 한상규 전 지부장님이 예. 워낙에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분들이고, 워낙에 또 연배가 좀 있으셔서 아주 막내라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철탑에도 가운데에 예. 그 붙어있는 그 플랜카드의 펼침막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이게 가운데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이 쌍용자동차에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한 말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맞물려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있는데요. 쌍용자동차는 2006년도에 불법 파견으로서 처벌받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 명도 정규직화는커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거고요. 설대차에서도 지금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에서 근로자지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중순경에 선고가 나올 겁니다.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나청 노동자들 전원 다 정규직화로 전환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결국 이제 현대차처럼 사내하청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같은 문제를 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사내하청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쌍차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왼쪽 바퀴를 끼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를 끼는 사람이 한 명은 정규직이고 한 명은 사내하청이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 쌍용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쌍용차에서의 비정규직 현실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쌍용자동차에 2003년도 9월달에 산하청 업체에 입사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할 당시에 콤베이어 라인에서 자동차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콤베이어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라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홀류돼서 일을 합니다. 이 정규직 라인, 비정규직 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라인에서 바로 옆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그 옆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같은 부서, 같은 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일하고 있고요.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임금을 받고 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면서 합치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노동자들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찰에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절반의 임금과 복지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함께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2009년에 이제 그 옥새 파업하고 그 또 여러 사람이 회사를 나가야 될 때 그때 비정규직의 상황은 어땠나요? 2009년 당시에는요, 2008년 네. 10월 달에 비정규직 지회가 설립됐는데요. 그 비정규직 지회 설립한 이후에 쌍용자동차 원청과 하청 사장들에 의해서 관리자들에 의해서 임금이 체불되고 그리고 강제로 휴업 조치가 내려지고 네. 업체가 폐업되고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현장에서 쌍용자동차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해고 되는 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옥새 파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9년 옥새 파업 당시에도 요구가 정리해고 분쇄, 분사계획 철회, 또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이었거든요. 총고용 보장. 네. 예, 그래서 77일간의 옥새 파업을 진행했고요. 네. 86일간 앞에 보이는 공장의 북쪽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3명의 노동자들이 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네. 예. 그러고서 네. 옥새 파업이 끝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나서서 쌍용차의 중재를 나서면서 노사 대타협을 이뤄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9년 10월 1일자로 복귀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회사 측의 원청에 의해서 전해들었습니다. 복직을 시키겠다. 네. 그렇게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복직은커녕 계속해서 홈대관료를 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네. 복기성 부지부장님, 예.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예. 이 평택 바닥에서 복기성 부지부장님 모르면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길래 그런 칭찬까지 들으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쌍용자동차에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오셨다. 절반에 한 5년 정도는 정리해고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승무 자체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중소영세사업장들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문제와 장애인분들의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하면서 학습하면서 이렇게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그냥 함께 이렇게 지내던 선후배님들이나 지인들께서 여러 곳에 이렇게 뭔가 정례부 신분으로서 이렇게 해고자 신분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서 실천하면서 하다 보니까 선배님, 선후배님들과 이제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여간 바쁘게 사셨네요. 엄청 해고자 생활을요. 저희 옆에 한상균 지부장님도 한번 바꿔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 예, 저, 한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기가 1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인데요. 네, 이게 저 저녁에 주무실 때 그 소리 같은 게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가 난다고요? 그 전기 흐르는 소리 이런 게 좀 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소리는 상당히 심하죠. 저는 밤새 심하고요. 예, 특히 그, 눈이나 비가 오고, 예. 이런 날은 굉장히 소음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의료진이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저 어땠습니까? 이건, 기밀사항이라,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기밀사항이라고요? 네, 우리 의사선생님, 저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예. 그냥,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특히 저 위원장님은 지난해 8월에 출소하신 다음에 지금 석 달 정도 만에 올라가신 거라 걱정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밖에 가서 걱정이도 많겠죠. 안에 있는 3년 동안은 오히려, 더 마음이라도 볼것 못 보고 하니까 편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저기 오늘이 또 고공농성 77일차시잖아요. 또 옥새 네, 파업도 네. 77일 하셨고, 물론 그 옥새 파업이 더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3년 반이 벌써 흘렀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게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비교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때는 정말 노동자들이 그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네. 함께 살자고 한 것이었잖아요. 네. 2009년 네. 함께 살기 위해서 뜻을 모았고 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해고만은 막아보겠다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았었던 시간들이었고요. 지금의 77일은 정말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겠다. 정말 계속되는 우리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해진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라 또 이 세상이 정말 정치가 백성의 아픔을 몰라주고 국회가 국회 역할을 못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사회에 상식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노동자로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끝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77일들은 원인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많은 동지들이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다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어쨌든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은 완료되지 못하고 국회가 3대3 여야 합의체로 해서 지금 국회가 오늘 개원을 했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지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희 의견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6인 협의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라는 뭐 전제가 있는데 상당히 구체성이 없고 국회에서 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나 정부나 사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이 공이 넘어가 있었는데 국회는 지금 협의체라는 협의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협의체에서 이제 회의 속에서 어떤 뚜렷한 입장을 밝힐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의제들이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더 문제고 또 국정조사는 지난 청문회 속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국회가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로 해서는 그런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습니다. 그쵸.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죠. 네. 그걸로 과연 뭘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부장님, 아까 네. 복희성 수석 부지부 지회장이 네. 2009년 당시에는 총 고용이 9호였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네. 총 고용. 그리고 지금은 해보자 네. 복지 이 9호인데 네. 2009년 당시에 총 고용 네. 보장이라는 네. 구호가 어떤 네. 의미였습니까? 그게 함께 살자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였는데 노조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해고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는 어떻게 네. 하셨던지. 네.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세계적 경제 위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거다. 정부의 입장은 잠시협의이었어요. 네. 일자리를 나누자 네.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좀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 아마 정부에서 내놓은 안보다 굉장히 우리는 더 파격적인 안들을 제시를 했죠. 근무 시간을 5+5로 5시간, 5시간 교대대로 하는 그런 국내에서 일찍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교대제, 그리고 3조 2교대로 해서 잉여 인력들을 함께 소화해내자 이런 큰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신차 개발을 그때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호남도잖아요. 네. 호남도 성장과 공장의 마무리를 못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신차 개발을 늦출 수 없다. 네. 우리가 서로 간에 희생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노동자들이 오늘 돈을 모아서 먼저 네. 천억을 네. 우리가 내겠다라고 했어요. 1,000억이요. 네. 예. 그러면 그걸 왜 되겠다 했느냐면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예요. 네. 중국이 하나이가 철수한 다음에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그러면 산업은행은 전국 거잖아요. 네. 전국 국제은행에서 이 일자리 문제하고 국가기관단의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엄청나죠. 국가 정책이다 책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중국하고 쌍차 처리 문제에 대한 마코 협상을 나서도 사실상 합니다. 산업은행. 네. 그리고 나서 신차 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그렇게 노사가 동의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이유로든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디지털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포란도 시가 출시가 1년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은행은 연리 7%의
이자까지 받아서 마지막 한 푼의 감자도 없이 네. 전체 원금과 이자까지 7%로 생겨가는 그야말로 고리대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파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회생 방안이나 또 희생 같이 희생을 나누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결국엔 다 그걸 거부하고 결국 이제 회사를 매각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는 것이 군소조정을 회사의 경영을 부모의 군소조기를 제거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게 군소조정인데 네. 삼성차 2009년은 군소조정이 목표가 아니었고요. 네. 정리 해고가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노 정부가 하여튼 기업의 군소조정을 할 때 정리해고는 아주 어떤 노조의 반발도 없이 시행해야 되는 그런 노동 정책을 완결하기 위한 실행량을 쌍차를 삼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아마 그 산업은행에 대한 투자들 네. 그것들을 시차 개발들을 하지 않고 매각을 밀어붙이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라야 된다. 이런 정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상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계속 밀어붙였던 네. 그런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동영 고문하고 저희가 이제 대화 나누려고 하는데, 전화 끊기 전에 한번 좀 통화를 같이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쭈려고요. 통화. 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전화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몇 가지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무급휴직자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임금 관련한 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2년 전에 복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복직이 안 되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번에 복직을 하면서 그거를 소송을 취하겠다는 협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님이 오셨는데요. 위에 지금 한상균 지부장 있습니다. 네. 통화돼요? 네, 여기 말씀하시면 지금 들립니다. 아이고 한상균 지부장 어떠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또 바쁜 일정인데 또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추위에 정말 오늘이 77일째나 되네요. 그죠? 공교롭게도 또 오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지부장 전에 화성 교도소 갔을 때, 응? 그 안에는 작은 감옥이고 나가면 큰 감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하셨어요. 네. 미안한, 그냥 농담 한마디 하면 안에 조금 더 계실 거였어. 밖에 너무 춥잖아, 지금. 안에 계실 때 이렇게 춥진 않았잖아요. 안에서는 최소한 씻는 것은 괜찮았고, 이 정도는 춥지 않죠. 그러지요. 네. 참, 나와서 더 고생이시네, 더 고생이셔. 우리 복기성, 우리 비정규직 지부장도 계시고, 문기주 정비지 회장 계신데, 아이고, 세 분, 어떻게 부둥켜 안고 그 온기로라도 버텨야지요. 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우선 사과드리고, 국정조사 결정이 됐어야, 이 세 분이 내려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붕 떠버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신문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학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 야구를 전혀 모르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변화구로 하는 것은요, 볼 직구가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게 변화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구를 포기한 변화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을 넘고 있는데,
야구도 정치에서 야구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참 야구 해설까지 하셨는데 이번에야말로 국정조사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원내에 있지는 않지만 좀 그 대처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당선자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지금 아쉬운 사람은 정부 조직법 등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칼 자루를 야당이 쥐고 있는 건데 이 국정조사를 관철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 절호의 그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쉽네요. 예. 저희들이 아마 더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지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학내부가 더 이상 노동탄압의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이 땅에 정말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단순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동정해서 국정조사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논란에 쌓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라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풀어가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상균 지부장 말씀 그대로지요. 사실 쌍용차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고 또 우리 한 지부장하고 세 분 내려오게 하는 게 당장의 과제지만 사실 쌍용차의 국정조사는 지난 15년, 20년 동안 남발되어 온 이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개선하는 그런 분기점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국정조사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일각에서 어쨌든 이 국정조사 당론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아까 말씀처럼 돌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변화구도 위력이 효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국정조사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그런 당론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국정조사 꼭 포기하지 않고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열어내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네.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한상균 지부장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세 분 꼭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이 고통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노동자들이 아픈 곳을 이렇게 폭발을 뚫고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리 세 동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함께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 농성하고 있는 세 분 대화 중에 이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께서 오셔서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시는 걸로 혹시 알고 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 끝이어서 아이고 이게 저희가 고모님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2시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11시, 12시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신 분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때는 카메라만 걸어놓고 좀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이어서 하는 순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응? 오마이뉴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쌍용자동차 공장이 앞에 와 있는데 와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좀 눈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이런 눈길에 오셨는데. 예. 글쎄요, 눈길 경치가 참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게 좀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속에서 그런 설경이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한쪽에서는 눈발 위에 곧 또 영하 뭐 10몇 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 고공 위에서 지금 부산 현대차 철탑에서 또 유성기업 아산에서 네, 여기 평택에서 이 땅에서 더 갈 데 없는 길이 없으니까 이 하늘로 올라 있는데, 정말 2013년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좋은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업 말씀도 하셨고, 저 울산 현대자동차 저 농성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소금꽃 올레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예. 오늘을 처음으로 해서 하고, 그 구정설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데도 다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딴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여기 오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군대 혹한기 훈련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모님도 이제 제가 알기로 저 민청학년 사건으로 강제징집당해서 이제 현역 예, 그때는 뭐 하셨는데, 3년 가까이 군대 생활했어요. 그때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셨었나요? 예, 했는데 저는 그 행정부대에 있어서 아, 예. 동계 훈련에는 뭐 안 갔어요. 근데 굉장히 추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난데 춥다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저희 군장님, 제가 이제 와락으로 좀 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본인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금 또 와락센터에 그러세요. 또 예, 생중계를 예, 하러 예, 준비하러 예, 가야 예. 돼서 예. 제가 마이크를 예, 본인께 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 네. 나중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 저희 최지용 기자하고 일행은 좀 갈라져서 저 평택역 근처에 있는 그 와락에 예.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 나누다가 이제 카메라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고 이제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2004년에 상하이차로 매각됐을 때가 문제가 크게 2005년에 넘어갔죠. 네, 예. 최종적으로 2005년에 예. 넘어갔는데, 그때 그 상황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때 저 고모님은 저 남북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통일부 장관 예. 하고 계실 때인 거죠. 그때 이제 상하이 차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안 됐지만, 어쨌든 참여정부 때 지금 최근에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예. 드러난 것처럼 과연 당시에 경영상의 그런 이유가 그때 제기됐던 것처럼 그렇게 혹시 고의 부도의 의혹은 없었던 것인가? 또 그것이 이제 정리해고의 이제 씨앗이 됐는데, 정리해고의 그 부당성 문제, 또 회계 장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좀 더 관계 당국자들 또 정부 여당이 좀 더 챙길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여기 플랜카드에 대부분의 플랜카드에 이제 정리해고, 예. 철폐하라, 분쇄해야 된다,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노동 현장 가도 지금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거는 구호로 다 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고모님 인터뷰할 때도 이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렇게 길게 좀 하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정리해고가 시작은 범죄화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 걸로 알고, 96년 12월 네. 노동법 파동이 그거죠. 예. 그때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낙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예. 그때 1년 반 유예했죠. 그러니까 97년, 98년까지 유예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IMF가 되면서 바로 그냥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굉장히 그렇죠. 임의적인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좀 그 미시적으로 네. 근로기준법 24조를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배경 금방 말씀처럼 세계화, 예, 이제 예. 신자유주의의 물결, 또 IMF 그런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의 의미와도 이제 연결이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먼저다 네. 뭐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이 정리해고 문제하고 이제 다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한정 정리해고를 허용해온 체제로부터의 전환 그것이 작년 12월 선거에 저는 의미였어야 예,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통한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24조의 첫 번째 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고 회피 노력을 하라 이제 이렇게 선언적으로 네.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런 문구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정신은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의 바닥에 내려와 보면 그것이 말하자면 그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근거가 되고 있는 뭐 악용 네. 역이용되고 있는 거지요. 또 여기에는 이제 그 법 그 취지를 최종 해석하는 대법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 이 정리해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그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판례들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년에 다가오는 장래에 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물건이 잘 안 팔릴 것 같다. 예. 그러면 미리 좀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그것도 경영상의 이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사용자가 이거 잘라야 되겠다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어떤 규모로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막은 지금 완전히 다 철거된 거나 이게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정이 되는 사례는 대법원 말씀하시는 판례가 거예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의 판결과 최근의 판결이 많이 그 판례가 보수화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법 이 정리해고에 대한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그 4.11 총선 패배가 뼈아픈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을 다시 손질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은 지금 한나라당이 뭐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요. 지금 아까 잠깐 저 한상균 지부장은 돌직구 변하고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그 오랜 이 정치 경험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나는 여기 좀 걸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네. 민생에 대한 약속, 네. 이 대선 때 약속했잖아요. 또 특히 지금 박근혜 당선자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명분이 있는 겁니까? 이건 발목 잡기가 아니거든요. 네. 약속 지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민주당이 거대한 제1야당이지만 이른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때 결정적인 게 그 시기에 비정규직이 남발됐고 그 시기에 양극화가 격심해졌고 그때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노동의 조건이 노동이라 그러면 여기 생산직 노동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월급쟁이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동의 조건이
약해졌을 때 당시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 원죄가 있죠. 그 점에서 사죄를 드리고요. 민주당이 앞으로라도 대안이 되려면 바로 이 노동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밥의 문제죠. 밥의 문제.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전진했지만 소위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는 못했단 말이죠. 밥 먹여주는. 밥이라는 게 노동이 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민주당이 일어나려면 밥 먹여주는 정치, 밥 먹여주는 민주당,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그것이 민주당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번에 국정조사 관철 못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직접 협상하고 한 분들 그 현실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 말문이 안 통하는 새누리당과 협상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그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워크숍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워크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인식보다는, 예. 그런 인식보다는 이게 대선을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서 졌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도를 봤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제 그 대선 직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전부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로 민주당이 이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꼭 찍어야 할 그런 이유를 못 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공허한 논쟁이고, 국민의 삶 속으로 아래로 가자,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논쟁보다는 좀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당사도 한번 옮겨보자, 국민 속으로. 그 영등포 당사가 2004년 2월달에 의장 시절에 제가 당의장을 할 때 이제 한 거였죠. 결정을 해서 그리 영등포로 옮겼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 당사에서 두 번의 총선, 두 번의 대선을 실패했는데, 자, 이제 국민 속으로, 과거에 그 박근혜 대표가 야당할 때 천막 당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었고, 이제 그것이 어쨌든 정치적인 보여주기였을 망정 신화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난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심 속에다가 천막이라도 치고 이렇게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요. 글쎄 박수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잠깐 다른 얘기 한 말씀 나누면, 이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한겨울에. 현장은 밖에 있잖아요. 네, 한겨울에 이렇게. 전쟁터에도 갔었고, 전쟁터 취재도 하셨었네요. 걸프 전쟁, LA 폭동, 고베 지진, 삼풍 백화점, 삼풍 백화점은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저희 카메라 맡고 있는 박종호 씨가 그냥 추위에 떤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때 좀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의지 말고 좀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보시는 분들 성원이 제일 큰 에너지죠. 예. 저희 철탑 1박 2일은 우리 오마이뉴스 신반인 클럽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막 밑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갈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대 때 하노이에 계실 때도 그 정리해고 문제를 많이 이렇게
다루셨고 지금도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거를 이게 뭐 형식적으로나마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정리해고 문제점 이제 인식은 다 한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됐는데 이 정리해고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주십시오. 자, 이 쌍용 자동차하고요, 그 스웨덴에 있는 볼보 자동차가 볼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대량 해고를 했어요. 아, 예. 볼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08년인가에 2,900명을 감원했습니다. 거의 정리해고를 했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기도 2,600명인데, 예.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 뒤에 전개되는 양상이. 그러니까, 볼보 얘기를 들면은, 예컨대, 거기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그렇게 절망은 아니에요. 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단적인 예로, 그 볼보 자동차 직장 내에 스웨덴 중앙정부가 국가가 직업 안내소를 설치합니다. 아, 그 안에요? 국가 그 회사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 또 회사 뭐 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2,900명에 대해서 직업 안정 대책을 또 거기는 그 말하자면 실업이 돼도 안전망 그러니까 실업보험이죠. 실업보험료를 몇 년간 계속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일하느라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냈는데 오히려 모처럼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해고자들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 공장인데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잘리면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 스웨덴에 있는 이게 다른 거죠. 다른 사회죠. 근데 이제 그 2,900명 볼보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지방정부와 회사와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직업 안내도 하고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한 1년 뒤에 2,900명 중에 1,600명이 다시 복귀합니다. 왜냐면 경영 상태가 좀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복귀하고 또 나머지 분들도 대개 뭐 직업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해서 그렇게 해고가 살인이고 뭐 해고가 죽음이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귀한 거지요. 그리고 국가는 100명 이상의 대량 해고는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합니다. 100명 이상이요? 100명 이상. 그렇잖아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한 5분의 1쯤 작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떨려나가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대처하는데 우리 경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런 너무 냉혹한 사회인 거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면 전국적으로 다 국가적 과제들이 넘쳐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2012년 대선의 의미가 대전환 안의 의미였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냥 무한 경쟁, 응? 그냥 사람을 무슨 부품, 나트나 볼트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주장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예? 저도 봤습니다. 레미제라블. 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실은 우리 지금 쌍용 여기 해고자들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그 프랑스 혁명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그 배경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헌법엔 돼 있는데 실제 여기서 잘려나간 2,646명 무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어디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디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어디 있고 헌법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도 목표는 행복이어야 되죠. 행복.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했는데
그 헌법에 그걸 담았는데 실제 직장에서 잘리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고 희망을 열어주고 그것을 우선 과제로 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실패했지만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유효하지요. 레미제라블 말씀하니까 갑자기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예, 일제 때 그 레미제라블을 예. 소개한 기사 제목이 그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불쌍한 놈. 그 장발장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 기사가 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정리해고 문제 이렇게 나누다가 계속 말씀 나누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저 옆으로 갔어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판사들이 뭐 대충 얼버무리지 못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리하고 이 체제를 바꾸려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근로기준법 24조 1, 2, 3 사항을 저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예컨대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것도 그 저 회사 측이 뭐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그 저 대표이사든 등기이사들 그 저 사적 무슨 재산이든 이런 걸 다 팔고 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건 이제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회사가 이제 문 닫는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여야지 그냥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바꾸는 게 제일 긴급한 거지요. 화급한 일이고. 지금 쌍용차 최종적으로 현재 인수한 데는 이제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서 인수했는데 이 사람들도 투자한 거는 저도 와서 좀 얘기 들으니까 투자한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다 뭐 상하이 차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먹고 튄 거고. 튀고 마인드라가 5천억 주고 샀나요? 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투자는 한 푼도 안 했죠. 오히려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여기서 저 쌍용자동차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도 이 마인드라가 떠나는 거 만약에 떠난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 경영진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지금 상하이 차로 넘어가고 마힌드라 인도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인도로 넘어갔다. 이제 그 핵심이 이 경영상에 도저히 경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 회계 장부 자체가 조작됐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거죠. 여야 의원들이 다 공유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 제기만 한 거니까 정말 이 쌍용차가 그렇게 이제 부도를 낼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 근거인 그 회계장부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것이 그 정당했는지도 좀 제대로 짚어내고 그리고 또 2009년 그 8월에 7월에 그 아주 무리한 무슨 테러 진압하듯이 한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 국가의 역할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찰적으로 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짚어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경영진과 그리고 지금 인도에 있는 그 마힌드라 측과 이렇게 이 타협의 여지가 그래서 해고자를 복직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힌드라 그룹도 인도에서는 타타그룹이라는 회사와 함께 상당히 그 말하자면 2위 정도 규모도 그렇고 국제적인 신망 평판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하는 그런 기업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인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마인드라에다 대고 이 쌍용차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질문서도 보내고 했다고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한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들이 쌍용차 문제를 정말 그 진실에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국정조사가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그 책임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저 정치권은 끼지 마라. 또 뭐 불난 집에 부채질 말라 이런 그 상당히 무책임한, 또 본인들이 국정조사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시건한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는 이유가 말을 그때 필요하면 뱉어놓고 그 뒤에 그냥 아무렇게나 시건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참 이 정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이 4번 약속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예, 그것을 오늘 오마이뉴스가 계속 좀 국민들께 환기시켜 주시고, 저는 이 문제 이제 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라고 생각합니다. 100%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울이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제한적인 사용자의 자의적인 그런 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말 관계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지요. 꼭 사용자만이 아니라 그 노동자, 또 소비자, 지역사회 다 그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다 고려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쌍용차 문제를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해서야 저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쌍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용산 문제도 고문님 뵈니까 용산 문제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특별 사면 통해서 그 수감돼 있던 5분이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고문님도 나가셨었죠. 네, 그분들 뵈러 갔어요. 그 강제 퇴거금지법 18대 이어서 19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냈는데, 지금 민주당 민주당을 또 비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 강제 퇴거금지법 이거 관철시켜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야가 부딪힐 쟁점이 있는 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혹한기에는 퇴거시키지 마라. 또 밤중에 또 막 눈보라 비바람 치고 그럴 때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물리력으로 이거 하면은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경비 용역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여서, 이거는 사실 유엔 인권 사회 규약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문명국이라고 그러면 강제 퇴거를 그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백주대낮에 이렇게 저질러지는 그 폭력과 그 모욕이 이건 뭐 여야가 따로 있는 법은 아니죠. 근데 18대 국회 때는 제가 그걸 포함해서 용산 3법이라는 것을 좀 추진을 해봤는데 숫자도 워낙 턱없이 부족했고 뭐 마이동풍이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야당으로서 민주당 역사에서 야당 할 때로서는 가장 거대한 야당입니다. 127석이고 또 진보정당 의석을 합치면 거의 140석. 절반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달라붙으면 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용산은 저는 그 5분 그 희생된 분, 또 8분 생징역을 살고 나온 분들인데 4년 이상 그분들의 희생이 저는 우리 사회에 김선호 시인이 쓴 19에서 제가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우리 사회 십자가. 그러니까 74년 그 인혁당 75년에 사형 집행된 그 아주 무죄죠. 무고한 그 시민 그 8명이 이제 희생이 됐잖아요. 인혁당 사건. 네. 그게 그 피 흘림이 결국 유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그 십자가가 됐듯이 저는 이렇게 함부로 그냥 돈, 이윤, 자본 이런 걸 앞세워서 그냥 그 생활 터전도 파괴하고 사람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이런 아주 냉정한 냉혹한 사회로부터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151석인가요? 해서 예. 과반 넘어간 때를 제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아니 해방 후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로서 야당으로서는- 최대 의석이에요. 예. 야당으로. 그때는 그러니까 여당 옛날 시절이었습니다. 민주당 우리 선배님들 야당할 때는 뭐 40석, 50석, 70석 뭐 김대중 이랬으니까요. 대통령 집권할 때는 79석인가 그렇죠. 그랬죠. 그거에 비하면 거대 야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뭐 비판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지금 잠깐 다른 얘기 나눠보면 아직 그 다음 전당대회 시점이나 이런 거 잡히진 않은 거죠. 뭐 그샵 했으니까 지도부가 네. 비상 지도부가 이걸 잘 정리를 해내야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여쭌 거는 저 고모님이 당권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직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예. 안 하고 계세요. 예. 다만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고 네. 중심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할 바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 당이나 이 당이나 비슷하면 그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렇게 쉽게 물러서 버린 거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핵심이 뭐냐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세력이 누구냐고 했을 때 민주당이 3등이에요. 3등.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그러니까 1등은 진보정당이고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2등이 새누리당이고 우리가 3등인데 이건 충격적인 일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고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단시일 내에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새롭게 대안으로 등장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이시니까 이 많은 말씀이 2017년에 대선 때 민주당에 어떤 민주당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걸로 결국은 귀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 핵심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 노동 문제 예. 또 집약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서민이라는 그 프레임, 네. 프레임이란 말 많이 유행하는데요. 그걸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서민이라는 말로는. 그 말을 이제 제가 연구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사회 경제적 약자 편이어야 합니다. 약자.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이웃, 약자의 의지가 되는 민주당. 그러니까 2017년은 난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응? 잊어야 한다? 지금 2017년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민주당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저는 저희 쌍용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금 그 비정규직 860만 또 가계부채 1000조.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이죠. 핵심. 이제 노동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가계부채는 중산층의 또 핵심 예, 그렇죠. 지금 저 폭발물이지요. 일단 또 중소 자영업자 문제 한 660만 되는데요. 사회경제적 약자의 그 울타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분들이 먹고 살고 있는 현장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제 워크숍에서도 첫째, 여의도를 떠납시다. 여의도를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선 듣고 거기서 원하는 걸 정책으로 만들고 법률로 만들고, 여기서 지금 철탑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그 근로기준법을 바꿔내는 것, 이거 여기다가 당력을 걸면 127석 더하기 진보정당과 함께, 그리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가면 저는 정리해고 체제 우리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꿔낼 저 동력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선이 정신이 거기에 이제 초점이 거기에 안 맞춰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시고 이 앞에서 쌍용차 철탑 농사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일행이 기자 일부분이 2명이 저 와락센터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 고모님 여기서 와락 얘기 하나만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와락도 여러 번 가보셨? 예, 제가 와락도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건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2646명의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자 가운데 어쨌든 23분, 네. 얼마 전 저 회사 안에서 돌아가신 분 하면 24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작년 특히 2012년에 죽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락 센터, 그러니까 심리치유센터죠. 이제 아이들도 와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모아진 성금으로 뭐 이런저런 긴급 생활 구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와락센터 같은 존재, 정혜신 박사 부부 그 개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생각 들고, 정신과 의사로서 본인의, 이분이 무슨 노동운동가나 뭐 그렇죠. 이런 분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이렇게 자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본인이 이제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나서서 그 와락이라는 걸 이제 와락스로 껴안고 함께 살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쌍차 그 희생자분들에게,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지금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정신적인 많은 기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와락이 필요한 곳은 도처에 많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네. 이 와락 센터를 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 정부가 5천만 원 줬어요, 중위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거 정부가 도와야지 해서,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 이런 데다가 국민의 세금을 써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국가의 역할이고 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정부가 완전 외면한 건 아니군요. 워낙에 5천만 원 지원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뭐 그거라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또 의회에서 조금 뭐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사실 그 전국적으로 사실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이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에 또 한계선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국가가, 정부가 손을 뻗쳐야 되죠. 예산 350조나 되는데 그거 들여다보면 새는 돈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정말 좀 정부가 좀 꼼꼼히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현장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그 선거운동 양당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혜신 박사 TV 찬조연설하는 거. 그거는 저 박근혜 후보 지지한 사람들도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이 다가왔었다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좀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제 좀 추운데요. 이 추운 와중에 이렇게 동명 고문이 오셔가지고 이 야외에서 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들한테 인사 말씀 해주시고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 이 황박열 부장한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1박 2일 이 야외 동계훈련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첫머리에 오마이뉴스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운 분들 살리는 길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많은 신문, 방송, 공중파 여기다 카메라 들이대고 국민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했으면 이런 문제 진즉 저는 해결 실마리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저를 계속 여기 지키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따로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안 들리게 예. 조심하세요. 예. 지금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같이 말씀 나눴고요. 제가 이제 방송 초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대선 때 대선 올레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제를 받았는데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는데, 이제 대선 끝나고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금꽃 올레라는 이름으로 노동 현장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댓글이 하나 들어왔다고요? 네, 소개 하나 좀 해드릴까요? 예, DDOL35 네티즌이신데요. 오마이TV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추운 날에도 철탑 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댓글들 보내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 농성 철탑에 있는 이 세 분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저 많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 김정훈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정훈 총무실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방문하셨었죠? 예. 정동영 고문도 많이 오셨었나요? 예, 몇 번 방문했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게 아주 저는 옛날에 참여정부에서 상하이차 문제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예. 좀 거부감이 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 한상균 지부장도 아주 정답게 얘기를 나누시네요. 그 한상균 전 지부장이 교도소에 있을 때도 면회도 몇 번 가시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그리고 저희 죽음이 이어졌을 때도 정동영 현 민주당 상임 고문입니까? 현재 그렇더라고요. 자주 오셨고 여기는 유일하게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난 그 참여정부 때 쌍용차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쌍용차 공장에서 계속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쌍용차 현재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 상태를 좀 저희 시청자들 이해할 수 있게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1, 2, 3팀이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1팀, 3팀은 지금 잔업까지 해서 잔업까지. 예, 특히 3팀 같은 경우는 주말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2팀이 좀 일이 없었는데 2팀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이번에 코란도 트리스모인가요? 예. 예, 이거 내일 신차 발표회를 한다는데 내일이요. 예, 그러면서 3팀도 전체적으로 일거리가 늘어나서 예. 1, 2, 3팀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1, 2, 3팀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한 팀이라고 그러면은 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1000명? 아, 그렇습니까? 1000명까지는 안 되는데, 예. 그 1공장, 2공장, 3공장 그러니까 그 차량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말하는데 제가 뭐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한 뭐 500명 정도 500명 수준 이상? 예,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지금 쌍용정도 평택 공장에서는 저 차종으로만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듭니까? 지금 현재 1팀에서 코란도 C가 생산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팀에서 체어맨 로디우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2팀 라인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신차 코란도 트리스모 그거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만들면서 지금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이제 3팀 같은 경우 5개 차종이 홀류 생산이 되고 있어요. 렉스턴,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또 뭐가 한 차종이 더 있는데 이렇게 홀류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3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녁 9시까지 잔업하고 9시까지요?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특근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월 잔업만 해도 평균 한 100시간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정리해고 하셨던 분들 다 복수시켜도 되는 정도 지금 물량 뭐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네, 현재 그렇죠. 그 3팀 같은 경우는 그 홀류 생산이 자동차 회사 특성상 2개 차종만 홀류 생산해도 이 노동 강도가 엄청 보는 거와는 틀리게 셉니다. 그런데 그 2개 차종의 홀류도 아니고 지금 뭐 4개, 5개 차종이 홀류 생산하다 보니까 그 노동 강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고 월 잔업 100시간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월 100시간이요? 예. 그러니까는 충분히 2교대를 돌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홀류 생산이라는 게 무슨? 보통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한 라인에서 한 개 네. 차종으로 만들어내는데요. 네. 이걸 한 개 차종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아, 차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한 겁니다. 라인에서? 예. 그러니까 그 차량이 다 똑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죠. 일의 작업 강도라든가 정신적으로 서열, 배열이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척이나 그 힘든 일입니다. 지금 저희 그 최지용 기자하고 이주영 기자 두 기자가 저 와락센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 연결이 예. 이제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그쪽으로 넘기고요. 그쪽에서 또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쪽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